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총정리. 총정리라고 썼어요. 총정리. 한자로. 이건 모은다는 거고. 정리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정리한다. 근데 이 정자가 무슨 정이냐면, 요게 묶을 속자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방맹이를 손으로 들고 패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일까요? 정리라는 게. 가져갈 건 가져가고, 버릴 건 버리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게 정리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파이널이라고 하잖아요. 끝이란 말이에요. 끝. 근데 요 fin, 요 fin이 끝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al이 붙어가지고 요 파이널이 명사예요, 형용사예요. 네?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된단 말이에요. 끝이란 뜻이에요. 끝. 그러면 뭐 피날레 들어보셨죠? 그것도 다 fin이라는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부에 이제 끝을 마무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씨, 잘해야 된다. 당연히 잘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 네? 네?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버릴 거 버리고, 가질 거 가져가고. 근데 이제 앞으로 시간 남았잖아요. 시험까지. 그러면 그때까지 자주 출제되는데 내가 모르는 거 시간 좀 투자하면 건질 수 있겠는 그런 건 이제 섭렵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는 이론을 만들어 놓고 뒤에는 거기서 놓치는 거 점검해 보시라고 해서 문제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론 보니까 너무 부실해요. 당연히 부실하죠. 뭐 한다 그랬어요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기 싫으면 다시 기본서부터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시간을 줄여가지고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 내용은 다 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이, 달달달달이 아니라, 잘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반복 학습하시는 거예요. 빠르게. 사람은 기억력이 오래 가질 않아요. 저도 요즘에 느껴요. 하면 기억이 안 나요. 공부했는데도. 평생을 공부하고 살았는데. 요즘에 뭐 공부하냐면 이제 일본어 공부하고 있어요. 히라가나, 카타카나. 또 잊어버렸어요. 계속 하는 게 아니니까. 자꾸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2페이지 보시죠. 식곡태라는 것은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다 그걸 줄인 거예요. 업계에서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테마 1번이에요. 법률행위 종류죠. 요게 이제 테마 하나가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률행위 종류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 이제 단독행위냐, 계약이냐, 또는 채권행위, 물권행위 이렇게 구별하는 게 나올 수 있다. 그럼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거 없는 거 아시죠? 우리 암기했네요. 동, 철, 상, 주, 면, 해, 취. 이거 다 공부한 거잖아요. 그죠? 자, 주의하실 건 뭘 구별하시냐면, 계약 해제하고, 그거하고, 2번에서 계약에서 의사표시 두 개 있는 걸 계약이라고 하는데, 합의 해제 내지는 해제 계약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계약 해제하고, 해제 계약하고, 순서가 바뀌면 뜻도 바뀐다. 그죠? 구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계약에는요, 일방 예약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일방 예약 그랬을 때 일방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마치 단독행위 느낌이 온단 말이야. 절대 단독행위 아닙니다. 다음에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인데, 채권행위는 의무 부담행위다 그랬죠. 물권행위는 준물권행위 합쳐서 처분행위라고 해요. 그럼 얘네들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채권행위는 권한이 없어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권리의 채권행위는 유효, 타인의 권리의 처분행위는 무효예요. 그러면 채권행위가 어떤 게 있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것들 나오면 채권행위고, 그래서 우리 이거 많이 나오는 게 공유에서 어떤 거 나오죠? 갑이 5분의 3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5분의 2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갑이라는 이놈이 자기가 공유물을 제3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 원칙적으로? 안 되잖아요. 왜? 을도 5분의 2의 지분이 있는데, 근데 지분을 처분하는 게 아니라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더란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요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하죠? 왜요? 채권행위니까 매매 자체는 유효하다. 그러면 등기 넘어간 거 이 처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처분행위도 갑의 지분 비율 범위에서는 유효하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아시겠죠? 그냥 그거하고 연결시키고. 그래서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유효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테마 두 번째, 법률행위 목적의 효력 요건입니다.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래서 확정은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다. 자, 가능하지 않은 걸 불능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고 있죠. 자, 저를 보시고, 어디에 여기? 성립 이전에 불렀어요. 원시적 불능. 성립 이후에 불러면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인데 귀 없어요. 귀 없어요. 귀 없으면 원시적 불능에서 귀가 없어요. 그럼 무효. 귀 있으면 계약 체결상의 과시 책임. 원시적 일부 불능은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 그죠? 후발적 불능인데 귀 없어요. 위험부담. 면하고 면한다. 언제? 쌍방무책. 면하고 안 면한다. 책이나 수불. 후발적 불능인데 귀 있으면 채무 불이행. 처음 들었어요. 그죠? 거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거 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적법입니다. 적법. 임의규정을 위반했어도 유효하다. 그죠? 대부분 계약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니까. 그런데 강행규정 중에서도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3페이지, 저기 3번 보고, 3번 보고 있어요. 네모 3번. 강행규정, 효력규정이 위반하면 무효이다. 어떤 게 그러냐? 실명법 4조, 중개사법 20조, 국유재산법 제7조, 물권법 규정 대부분. 그래서 중개사법 20조, 이거 중개수수료 관련된 규정이죠. 이거 효력규정으로 보겠다 그겁니다. 국유재산법 제7조, 이것은 뭐예요?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름으로 국유재산을 불화받는 걸 금지하는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목포 세무서 직원 사건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단속규정 위반했을 때는 유효하지만 다만 처벌한다. 그래서 단속을 하면 걸리잖아요. 그럼 처벌되죠. 단속 떴다가 단속규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간식약 등기 금지하는 규정, 또 허가받지 않은 시리즈 나와 있죠.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 등. 자, 밑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무효. 그런데 반면에 비교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는 같아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했다면 이건 업으로 한 것이 아니죠. 업으로 했다라는 말은 직업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었다면 단 1회 우연히 했다면 이때의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유효이다. 그거. 그 다음 4번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국가기관에 불법적인 강박행위가 있었다. 그럼 법률행위 성립 과정상의 강박 그랬죠. 키워드는 뭐예요? 성립 과정상의 강박이에요. 뭐가 아니다? 성립 당시의 강박이 아니라 성립 과정에서의 강박이에요. 계약 체결 당시에 협박했다는 게 아니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박을 했다. 누가? 국가가. 그렇다면 이건 사회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자체는. 다만 강박으로 취소할 수는 있겠죠. 두 번째, 첩계약이 붙었다. 그랬을 때는 요건 기준이 뭐라 그랬죠? 첩하고 첩계약을 체결한 그 두 남녀가 붙어 살면 무효고 헤어지면 유효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 게. 그 다음에 선수들 간 계약은 유효. 이거 뭔 말이에요? 선수들 간 계약. 남편이 바람 펴서 걸리고 아내가 그거 잡아서 부동산을 빼들어가고 남자는 아내가 그 부동산 처분하지 못하게 가처분 거는 사건. 그죠? 그게 선수들 간의 계약이에요. 예? 선수들.
예, 그건 유효해요. 그 다음에 사유질서 위반이 아닌 경우, 즉 유효한 경우 그랬을 때 조계종 사건이에요. 조계종 사건 어떤 거야? 전통 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 행위는 유효. 백화점의 과도한 위약벌, 요거는 유효죠. 그런데 백화점 빼고 과도한 위약벌이다 이러면 이건 무효예요, 유효예요? 이거는 사유질서 위반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백화점이 들어가는 순간 요거는 구체적인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때는 과도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백화점 들어가면 유효, 백화점 안 들어가고 그냥 과도한 위약벌이다 그러면 함정이에요. 요거는 무효예요. 일반론으로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증언의 대가 약정은 상당성이 있으면 유효해요. 상당성이 있으면. 그런데 상당성을 뭐하면 초과했을 때 그때 무효이죠.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이것도 사유질서 위반 아니다.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는 것 사유질서 위반 아니다 그랬죠. 노 대통령 사건이죠. 자, 근데 사유질서 위반으로서 무효일 경우에요. 허위 진술의 대가 약정. 이거는 상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무효라 그랬죠. 그 다음에 증언의 대가 약정이 상당성을 뭐하면? 초과하면. 그래서 증언의 대가 약정은 상당성이 있느냐 상당성을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요. 공무집행의 대가 약정, 행정기관의 진정을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급부약정, 이런 것들도 다 사유질서 위반이고요. 지나치게 높은 이자의 약정인데 이게 지나치게 높은 이자가 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까? 이자 액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율을 기준으로 해야죠. 이자율. 자, 변호사가 형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요거는 무효죠. 그러니까 민사소송에 관한 성공 보수 약정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개인의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손해배상을 더 받아내거나 덜 받아낼 수 있지만 형사소송은 이거는 국가가 범죄인을 처벌하는 거잖아요. 범죄 형량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잘난 사람이 가가지고 만약에 성공보수를 받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형량이 5년 나올 걸 3년으로 감형시켜야 되고 1년으로 감형시켜야 되고 무죄로 감형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뒷돈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삥을 뜯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참고로 제가 15년 전에 모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직업에 따라서 일단 형사사건은 무조건 받는 금액이 달라요. 직업에 따라서. 잘 나가는 뭐 사자 돌림이다 그러면 기본 4천. 모 변호사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오래전에. 지금은 더 하겠죠? 네? 좀 유명한 인지도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기본 얼마 들어가겠죠? 예, 우리 같은 서민은 차라리 편한 거예요. 그죠? 유명해져 봐요. 다 이거예요, 다 이거. 자, 어쨌든, 그래서 형사소송, 그리고 형사사건 변호사는 그럼 뭘 먹고 살아요? 수임료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공보수를 안 준다라고 하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높여받은 거예요. 그런 것만 또 들어오죠. 자, 어쨌든 그래서 형사소송에 대한 대가 약정은 뭐죠? 사유질서 위반으로 무효이다. 그 다음에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의 약정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백화점이 들어가면 유효다.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해서 그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자, A가 B를 상대로 1억 원 지급 청구하는 소송을 했다. 그러면 이게 소송물이 1억이 되는 거예요. A가 B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했다. X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면 이 X부동산이 소송의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변호사고 얘도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고 피고끼리 변호사 선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변호사들이 갓 자격증을 딴 변호사예요. 그럼 누가 알고 얘한테 가서 야 이거 사건 좀 해줘 이렇게 하겠나요? 안 하죠. 그리고 여기 누구라는 사람이 들어가요?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 소송물에 대해서, 얘가 소송물에 대해서 딜을 하는 거예요. 의뢰인을 만나가지고 의뢰인한테 수임을 받아요. 그리고 얘가 변호사 월급 주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우리는 사무장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경력이 있고 인맥이 많아서. 네? 그러면 얘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이임받을 때, 야, 이게 100억 청구 소송인데 그 중에 나한테 10억대 줘. 내가 이기면. 이렇게 해서 소송물의 일부를 받기로 하더란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네. 자, 이건 변호사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변호사들이 자기들 밥그릇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판시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나물의 그 밥이죠, 뭐. 자, 효과입니다. 추인해도 무효. 사회질서 위반은 추인해도 무효고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고 따라서 반환 청구 불가하죠. 그래서 선불 때리면 돌려받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유일서 위반은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제3자 보호되지 않습니다. 넘겨보시고 이중매매. 이중매매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5가지가 쫙 떠올라야 돼요. 첫째, 원칙은 유효다. 이중매매. 그럼 언제 무효가 되느냐 그랬을 때 제2매수인이 뭐 했을 때? 적극 가담했을 때 정의 관념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적극 가담의 개념이 뭐냐? 또는 적극 권유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매수인이 제1매매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요청해서 등기하는 것이 적극 가담이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뭐라 그랬죠? 요청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바로 위에 가보시면 원칙 유효에서 제2매수인이 알고 또는 악의로 취득했다. 그럼 유효.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래도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1매매가 있은 이후에 제2매매 행위가 유효가 되었다면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유효인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이때 이행 불능으로 인한 해제겠죠. 왜냐하면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행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제2매수인 소유자이니까 이때 손해배상 금액은 불능이라면 불능 당시 시가 상당액이 된다. 이건 공식이에요.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능 당시 시가 상당액. 자, 이번 예외 무효가 됐을 때 적극가담하면 무효인데요. 그 두 번째 보시면 매도인과 제2매수인이 형제간이다. 이렇게 형제간이다, 가족관계다라고 하면 판례는 적극가담 사실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맨날 적극가담, 적극권유만 나왔고 그래서 한 번쯤 나올 때도 됐어요. 따라서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이 아님을 입증해야 된다. 언제? 형제간이라면 또는 부부간이라면. 자, 3번 무효인 경우입니다. 제2매매가 무효인 경우였을 때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1.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해서 제2매수인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다만 매도인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죠. 그죠? 무효가 되었어도 매도인은 반환 청구하거나 소유물 반환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니까 줬으면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제1매수인이 직접 제2매수인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죠. 뭐가 포인트예요? 직접은 등기 말소 청구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병에게 등기가 넘어간 게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그러면 제1매수인이 얘한테 직접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왜 없다? 얘는 직접 말소 청구하는 건 이거는 뭐예요? 물권적인 청구권이잖아요. 그죠?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얘는 물권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현재 채권자의 지위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말소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을 대위해서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대위 말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주의하실 건 얘가 얘한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건 채권 행사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건 직접 가능하다. 손배청은 직접, 말소 청구는 대위. 자, 그래서 제1매수인 직접 제2매수인에게 말소 청구할 수가 없고요. 제1매수인 직접 제2매수인에게 뭐는 가능하다? 손배청은 가능하다. 4번, 선의의 제3자 보호되지 않는 절대적인 무효이지요. 전득자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적용의 확장,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에서도 점유취득시효에서도 제1행위나 제2행위 모두 매매에 국한되지 않는다. 결국은 적극가담의 법리이다. 자, 여기 봐봐요. X가 소유자이었고 갑이 시효가 완성했어요. 점유취득시 완성했으면 기간 만료 당시에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X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처분해요. 거기에 Y가 뭐를 했어요? 적극 가담을 해서 둘이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넘어갔다 그러면 이때 이자가 적극 가담하게 되는 순간 이 매매 계약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무효가 된다. 그러면 제1행위는 시효 완성이고 제2행위는 매매를 한 거예요. 우리 이중매매 했을 때 제1행위 매매했고 제2행위 매매했을 때 매매가 두 개 다 이중매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 제1행위가 매매가 아니라 시효가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제2행위가 매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행위, 2행위가 다 매매에 국한되는 건 아니다 그거예요. 명의신탁이 있었고 명의수탁자, 얘가 A가 B에게 명의신탁하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매를 했는데 얘가 적극가담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사회질서 위반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제1행위가 증여고 제2행위가 증여다. 그럼 이중증여가 되는 거죠. 그래도 역시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중매매 법리는 적극가담의 법리다 그 얘기예요. 꼭 이게 매매에 국한되는 건 아니다. 1행위, 2행위가. 그래서 적용이 확장된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 김노인 사건 딱 떠올리시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불증이 있다면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고 하는 주관적 요건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김노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되죠. 주관적 요건입니다.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죠. 궁박은 급박한 곤궁이라고 해서 경제적 원인을 이야기하지만 판례는 정신적인 궁박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정신적 궁박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멘붕 왔다 그러죠.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뜻입니까? 특정한 경험이 없다는 뜻입니까? 거래에 일반적인 경험이 없다는 뜻이고 특정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가능한 거예요. 그죠? 예. 예를 들어 선박 매매 해보신 적 있어요? 선박? 아니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 특정 경험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 경험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딩 매매 해보신 적 있어요? 빌딩? 한 50층 되는 거? 없죠? 강남 아파트 매매하신 분? 없잖아요. 강남 아파트 임대하신 분도 없죠? 그런 특정한 거래가 아니고 거래 일반. 담배는 사보신 적 있어요? 그런 일반입니다. 자, 두 번째, 궁박, 경솔, 무경험 했을 때 궁박은 누구 기준? 본인.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그런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상하게 틀리더라고요. 궁박과 경솔은 본인 기준,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그리고 홀랑 넘어가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궁박과 경솔과 본인 두 글자잖아요. 무경험, 대리인 세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묘하게 연계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뜻을 음미하셔야 돼요. 궁박이라는 건 뭔가 다급하고 아쉬운 거죠. 본인과 대리인 중에 누가 아쉽겠어요? 본인이 아쉬운 거예요. 그죠? 행위라는 대리인이 아쉬운 게 아니고 아쉬운 건 본인이다. 자, 폭리행위 악의가 있으려는데 폭리행위 악의라는 건 김노인의 주관적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적극적 의사를 폭리행위 악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간통 합의금으로 금 1억 7천만 원 기억나셔요? 이건 폭리행위 악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라고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즉 김노인 측에서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전부 입증해야 되고 불균형의 판단 시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법률 행위 시점으로. 키코 통화옵션 계약이라고 해서 이 키코 사건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과거에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통화옵션 계약을 해가지고 그 옵션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것 때문에 불안하니까
은행에다가 통합옵션 계약을 체결한 게 그걸 키코 계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약할 당시에 만약에 환율이 오르더라도 아무 문제 없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중소기업들이 멀쩡한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주장을 했더니 법원에서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나중에 사정이 변경됐을 때를 원인으로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어요. 아주 유명해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키코 거래를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은행은 누구 편, 법원은 누구 편 들어줬어요? 은행 편 들었어요. 은행 편. 중소기업 망해라. 그거예요. 어쩔 수 없다. 계약 체결 당시에 불공정하지 않았다면 이후에 불공정한 상황이 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불공정한 행위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법률행위 시 계약 체결시다 그거죠. 근데 이후에 너무 멀쩡한 중소기업이 그 통화옵션 계약 때문에 은행에게 엄청난 손해를 물어야 되니까 이건 좀 너무하지 않겠느냐 그랬지만 우리 판례는 은행 손 들어줬다. 그래서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불균형을 판단합니다. 자, 효과.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고요. 추인해도 무효. 역시 절대적 무효고 선의의 제3자 보호되지 않죠.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불법원인 급여 적용되지요? 김노인이 집도 갖고 돈도 갖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었을 때 당사자는 그 무효인 행위를 추인해도 무효라 그랬죠. 추인할 수 없다. 다만 매매 대금이 과다해서 무효인 경우라도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하면 유효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 행위의 전환을 인정했죠. 어떤 사건? 알박기 사건. 적용 범위입니다. 증여계약과 같은 무상행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되지 않죠. 왜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급부가 없잖아요. 두 번째, 경매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어떤 부동산을 경매로 싸게 샀다. 예? 경매로 싸게 샀다. 이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지 않겠느냐? 아니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경매는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말 그대로 법률 행위가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독행위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판례는 구속된 남편의 징역을 면하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의 외상대금 채권을 포기했죠. 기억나셔요? 예. 쇠고기 사올게 저녁에 봐 그래 놓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대개 남편이 지금 구속됐다. 그럼 아내가 가정주부인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요 채권자들이 니네 남편이 우리 회사 와서 난리 쳐가지고 내가 신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채권을 포기하는 외상대금 채권 포기하는 각서 써라. 그래서 대신 써준 거예요. 양아치들이죠. 네? 네. 그러니까 B가 무자재를 납품을 했어요. 그럼 매도인이고 이제 이 납품 대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금이 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그 외상 대금을 받아야 자기도 결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내가 오늘 돈 받아내겠다. 그래서 땡깡을 부린 거. 땡깡 뭔지 아시죠? 이 땡깡을 부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업무방해죄예요. 형법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받을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 찾아가가지고 쥐어뜯고 꼬집고 소리 지르고 때려 부시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현행범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양아치들은 그런 걸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부러 도발을 해요. 지가 채무자면서 돈을 갚아야 되는 입장인데 채권자를 도발해가지고 약을 올려요. 그 뒤집어 엎게 만들어요. 그럼 바로 찍고 현행범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가 구속되잖아요. 그 얘는 지금 불리한 입장에 있죠. 그때 가서 이제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합의서 써주는 거예요. 내가 합의서 써주면 너 당장 나올 수 있으니까. 대신 네가 받을 채권 포기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대다수가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열받는다 그러면 쥐어 뜯어야 돼요? 아니면 칼로 훅 찔러야 돼요? 뭘 칼로 찔러? 법대로 하시라고, 법대로. 아시겠죠? 그럼 채권자가 자기 채권 추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산 압류해가지고 경매 쳐야죠. 법대로 하셔야 돼요. 쫓아가서 끄댕머리 찌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거기다가 열받으니까 하나 쓰죠. 구속된 남편의 징역을 면하기 위한 아내의 채권 포기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무효다, 그거죠. 예? 예. 요거 양아치 사건 이렇게 하죠. 양아치 사건. 양아치들한테 걸리지 말자 이렇게. 흔히들 모욕죄라고 들어보셨어요? 모욕죄? 욕하면 모욕죄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욕했다고 모욕죄가 아니라 이제 둘이만 있어요. 두 사람만이 있고 두 사람만이 전화 통화해요. 있는 욕 없는 욕 다 해도 돼요. 괜찮아요. 법안 이게 죄가 안 돼요. 무슨 욕을 다 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모욕죄 아니에요. 둘이 통화할 때 둘이 문자로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이라면 거기에 욕을 넣든 뭘 넣든 그건 전혀 죄가 안 돼요. 다만 공연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성. 지나가는 사람 몇 명이라도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전혀 모르는 당사자가 아닌 모르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건 모욕죄가 돼요. 아시겠죠? 도발시켜요. 막 욕하게. 그리고 길거리에서 도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요. 그럼 모욕죄 100%. 근데 전화로 둘이서 얘기하는데 막 욕했다고 모욕죄가 안 돼요. 범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법률행위 해석이에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다. 우리 표시주의가 판례 입장이지요. 표시상의 효과 의사, 그리고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된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게 법률행위 해석이다. 그럼 뭐는 아니에요. 내심의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게 아니다. 해석의 방법 세 가지. 자연규범으로 보충하자 이렇게 암기하시고 자연규범으로 보충하자. 자연적 해석은 1인칭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없는 경우에 표의자 의사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1인칭.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적용된다 그랬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빤히 안다면 자연적 해석을 할 수밖에요. 예를 들어 내가 얼른 죽어야지 그랬어요. 엄마가 아들한테 내가 얼른 죽어야지 그러면 아들은 죽는다고 이해해야 돼요? 죽지 않는다고 이해해야 돼요? 죽지 않는다고 이해해야 되겠죠? 표시는 죽어야지라고 했지만 실제 의사는 죽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상대방 없을 때는. 설령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 아들이 엄마의 마음을 빤히 알고 있다면 당연히 그땐 의사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5표시 무효의 원칙이 있었죠. 자, 1번지로 합의를 했는데 계약서인 잘못해서 2번지로 썼다. 그럼 합의한 건 1번지고 계약서에 쓰여진 건 2번지고 2번지 표시는 잘못된 표시다 그거죠. 따라서 이 경우 1번지로 계약이 성립하고 2번지 등기는 무효이며 2번지 등기한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 역시 무효인 부동산은 손해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제3자 보호되지 않는다. 1번지로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쌍방 공통한 착오. 근데 5표시 무효의 원칙을 가지고 지금 칠판에 판서만 해도 이거보다 이상은 나올 거예요. 이게 쫙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용이. 아시겠죠? 예. 양가리 2번 규범적 해석입니다. 이건 2인칭이에요. 따라서 표시대로 해석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모르면 표시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 규범적 해석에 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4가지 사건, 영수증 총완결 사건, 최대한 노력하겠다,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모든 경우의 화재에 대해서 임차인이 손해를 부담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경우에는 이른바 불가 합력의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그랬죠. 그래서 영수증 총완결은 빚을 갚는데 64만 원, 100만 원 중에 36만 원만을 갚으면서 64만 원을 덜 갚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완결이라고 문구를 써달라고 요구해서 그 총완결이라는 문헌을 써줬다면 표시대로 이미 모든 빚은 탕감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사실상 허락하면 하겠다는 취지이지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는 아니다.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했다면 이것은 임차인이 임차권 양도 시 권리금 수수하는 것을 용인했다고 볼 것이지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충적 해석입니다. 이것은 3인칭에 해당하죠. 즉 제3자 시각에서 법률행위 빈 틈을 메꿔주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사건 기억나시죠? 이 경우 결국 양도소득세가 세무사에게 알아보니까 매수인 입장에서 자기들이 원해서 사는데 매도인이 안 판다고 하니 왜 안 파냐? 양도세 내면 남는 게 없다. 그래서 매수인 농협 측에서 세무사에 알아보니까 양도소득세 5억 나온다 그러더라. 그래서 5억을 우리가 대신 넣을게. 양도소득세까지 대신 대납하니까 팔아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5억이 아니라 8억이 나왔죠. 그럼 추가로 3억이 더 나왔을 때 이걸 누가 부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당사자가 몰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3자 시각에서 법률행위 공백이 발생했어요. 즉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더 나올 것에 대해서 누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백이 생겼고, 따라서 장래 부과될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도 이른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이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 당사자 간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로 했다. 결국 해석을 해보니까 당사자 의사가 해석을 해보니까 도저히 추가세액 부담의 의사를 인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도. 그래서 취소를 허용했죠. 그러면 취소가 먼저예요? 해석이 먼저예요? 해석이 먼저잖아요.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은 취소에 앞선다라는 명제가 나오는 거예요. 기존 목사 임신, 목사님이 임신했다 그랬죠? 목적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목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실인 관습, 그 사실인 관습을 통해서도 해석이 안 되면 임의규정, 임의정을 통해서도 해석이 안 된다면 마지막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은 다른데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건 관습법이 아니라 사실인 관습이죠.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조사를 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장 입증이 가능하고,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니까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일종의 경험칙에 해당한다면 이때는 직권조사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신의칙에 따른 예문 해석도 판례는 인정을 해줍니다. 자, 오른쪽에 비진의 표시 6건. 비진의 표시는 말이 참 많아요. 같은 표현이 단독으로 하는 허위 표시 내지는 심리 유보라고 하죠. 심은 마음심이에요. 리는 속리자예요. 그러니까 심리는 속마음을 얘기하죠.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고 머물게 한다. 자기 마음속에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는다. 한마디로 비진의 표시는 혼자 하는 허위 표시, 우리가 흔한 말로 거짓말이라고 했죠. 거짓말은 사실은 자기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그런 경우를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거기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했고 비록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다는 것이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증여를 하였다면 이는 표시 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 아니므로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자, 다시 한번. 을이 갑에게 계속해서 협박을 했어요. 너 죽을래? 아니면 증여할래? 둘 중에 하나를. 그런데 이 을이 누구예요? 국가가 개인에게 협박을 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너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 증여할래? 너는 부정축제자야. 부정하게 재산을 저축한 사람이야. 이렇게 몰아간 거예요. 누가? 사회정화위원회에서. 사회정화위원회가 뭔데요? 빛나리가 정권을 찬탈했죠. 그래서 사회정화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 사회정화위원회는 자기가 민주적 정당성을 거치지 않고 소위 투표를 하지 않고 자기가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 합리적인 그게 없잖아요. 정당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 거다. 구국의 일념으로 했다. 그래서 안 좋은 사람들은 다 물갈해버리겠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재산을 강제적으로 삥 뜯은 거예요. 뜯어가지고 지들끼리 나눠 먹은 거예요. 그게 사회정화위원회고, 빛나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축제자로 몰아가지고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협박을, 수사관을 다 붙여가지고 협박을 한 거예요. 죽을래? 아니면 네가 가진 재산 다 국가에게 혼납할래? 그럼 얘 진심은 뭐겠어요? 진심은 진짜 속마음은 예? 죽기도 싫고 증여도 하기 싫은 거잖아요. 이게 진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의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지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진의가 아니다. 그러면 이게 진의는 뭐냐면, 그럼 얘 입장에서 죽음을 선택하느냐 증여를 선택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선택하겠어요?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선택해서 그러면 증여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요게 표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진의는 뭐냐? 이게 진의라는 거예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 불일치? 일치하잖아요. 그럼 이건 비진의 표시가 아닌 거죠. 그럼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근데 취소는 너무 늦었다 이거죠.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취소도 못한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면 표시 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 아니다. 자, 이 봐봐요. 이게 표시 행위죠. 그거와 일치하는, 이게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 의사. 길면 내심의 효과 의사고 그냥 의사예요,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는 너무 기니까 의사. 자, 얘 비진의 표시 아니죠? 표시 행위와 일치되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 비진의 표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표시 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 의사가 있다.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없는 게 아니잖아요. 표시 행위와 일치하는 의사가 없는 게 아니므로 비진의 표시는 아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어요. 표시 행위와 일치하는 의사가 결여된 것이 아니니까. 표시 행위에 일치하는 의사가 있으니까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자, 효과, 원칙은 유효. 예외, 상대방이 비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되죠. 자, 그래서 유효인 거, 무례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의 사직원 제출 행위는 유효죠. 예외적으로 회사의 경영 방침이나 회사의 강요에 따른 사직원 제출 행위는 무효이다. 이거는 왜냐하면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비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뜻을 경영 방침으로 또는 회사의 강요라는 형태로 표현한 거예요. 선의 제3자 보호된다 그랬죠? 적용 범위,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도 적용됩니다. 다만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비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죠. 그럼 상대방이 있고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된다면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 없는 경우에는 언제나 유효일 수밖에 없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상대방이 없으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단체법상 행위, 소송상 행위, 공법상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이른바 의원 면직 사건이죠.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하겠다고 하는 의원 면직, 요것은 비진의 표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법상 행위에 해당하니까. 대출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행위에 비진의 표시는 인정되지 않고요. 또 사립학교법상의 제한 규정으로 사립학교법상의 제한 규정은 사립학교 재단이 망하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 예전에 건국대 망한 거 보셨죠? 그리고 사립학교 사학재단이 망하면 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함부로 대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립학교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교직원들 명의로 돈을 빌린 거예요. 이 교직원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명의 빌려줘야죠. 이랬을 때 비진의 표시 이다 아니다 이거. 비진의 표시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우도. 하여튼 무조건 명의 빌려주면 100% 책임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출받았을 때 무효가 되는 사례는 딱 하나. 양해라는 두 글자면 무효. 그죠? 넘겨보시면 돼요. 자, 통정 허위 표시, 당사자 간의 효과, 제3자에 대한 효과, 적용 범위 나눠서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그죠? 다만 은닉행위는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원폐물의 법칙까지.
갑과 을 간의 매매는 무효, 증여는 유효, 을은 소유권 취득, 병은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통정 허위 표시의 전통적인 사례는 갑과 을 사이에 가장매매 무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한테 등기한 걸 병에게 넘겨줬을 때 전이일 때는 얘가 취득하고 악이일 때는 취득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이의 제3자에게는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하고 악이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보호되는 경우가 달라지는 건데 이건 통정 허위 표시 기본적인 얘기예요. 얘들 사이에 가장매매를 했다라고 가정했으면, 그런데 은닉행위는 갑과 을 사이에 실제로는 아버지 아들 간의 관계인데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매매로 위장을 했다 이거죠. 그럼 매매는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거 맞아요. 그러나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하다. 그럼 얘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거고 이자가 제3자에게 넘겨주면 선이냐 악이냐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일 경우라면 전통적으로 이런 사례고, 선이냐 아니냐 악이냐를 따져야 되겠지만 요거는 가장매매 있었던 건 얘하고 같지만 그 숨겨진 은닉행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하고 취득한 거 지가 넘겨주는 것이니까 적법하게 다 취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하고 완전 달라요. 그걸 그렇게 쓴 거예요. 갑을 간의 매매 무효, 증여는 유효, 옳은 소유권 취득, 병은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한다. 자, 그 다음에 당사 간에 언제나 무효인데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겠느냐. 자, 이것도 이렇게 봐봐요. 통정하는 것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인 거예요? 위반이 아닌 거예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잖아요. 사회질서 위반일 때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죠. 그런데 얘는 통정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니까 이게 적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무효니까. 자,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통정 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의 무효인데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효 취소의 이중요. 물론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죠. 제3자에 대한 효과.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 다시 보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선의는 세 가지 떠오른다 그랬어요.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두 번째, 이해관계를 맺은 시점을 기준으로 선하기를 판단하죠. 세 번째,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과실 있는 제3자가 선이라면, 과실 있는 제3자가 선이라면 보호된다, 안 된다? 얘가 선인데 과실이 있어요. 보호된다. 무과실 필요 없으니까. 제3자 그랬죠. 그럼 두 가지 떠올라요. 첫 번째,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자로서. 두 번째, 통정한 허위 표시를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된다. 새로운 이해관계면 통정은 무조건 15일이라 그랬죠. 16일부터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면 얘는 새로운 이해관계가 된다. 그렇죠? 너무 빠른가요? 자, 그래서 제3자에 대한 효과, 선이 추정된다. 입증 책임, 양도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고, 무과실 요하지 않고 이해관계를 맺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3자,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자로서 허위 표시를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제3자가 아닌 자예요. 주식의 가짜 양도에 있어서의 회사. 채권의 가장 양도의 채무자. 그러니까 주식의 가장 양도에서의 회사하고 채권의 가장 양도의 채무자는 같은 겁니다. 표현이 같은 거예요. 내용이 같은데 표현만 달리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채권의 가장 양도예요. A가 갑이 을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을 가장 양도를 해요. 며칠 날? 15일 날 했어요. 15일 날. 병에게 가장 양도가 15일이죠. 그랬을 때 채무자는 언제부터 채무를 부담했어요? 14일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니까 얘는 제3자가 아니다. 그러면 얘가 회사예요. 회사. 그럼 회사인데 회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죠. 회사가 있고 주주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식을 가장 양도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제3자 아니잖아요.
주주가 회사에 대한 채권자고 회사가 채무자잖아요. 예? 뭐 이익 배당해줘야 되고 주식을 갖는 사람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사의 소유자인 거 아니에요. 그럼 회사가 돈을 벌었으면 거기서 이익 배당을 요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얘가 채권자고 채무자죠. 근데 그 채권자가 주식을 가짜로 양도해요. 며칠 날? 그랬을 때 회사는 언제부터? 14일부터 채무자였잖아요. 그죠? 또 1번 저당권을 2번 저당권 병해요. 근데 얘가 선순위 저당권이죠? 3번 저당권 말소. 여기 15일이에요. 왜? 가장 포기해요. 그럼 요게 저당권 말소 가짜 포기한 게 요게 요 시점이 15일이죠? 그랬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는 며칠부터? 14일부터 저당권자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선순위 저당권의 가장 포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추심 목적의 채권 양수인. 자,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추심 목적의 채권 양수인이에요.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추심 목적의 채권 양수인이다. 가장 매매를 했어요. 그럼 매수인으로부터.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뭐 요구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얘는 대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추심 목적의 채권 양수를 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얘가 넘겨받아요. 그럼 얘한테 넘겨받았다면 16일이겠죠. 얘는 15일이니까. 문제는 추심 목적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추심 목적이라는 말은 얘가 추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한테. 받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의 채권 양도 이해요, 아니에요? 사실상 채권 양도가 아니다. 이건 일종의 신탁이란 말이에요, 신탁. 당사자 간에만 양도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당사자 간에는. 제3자에 대해서는 양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심 목적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채권 양도면 가능한데, 제3자인데, 추심 목적 들어가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찾아오지 못한다, 제3자는 보호된다. 그런 얘기고. 언폐물의 법칙은 선의자 뒤에 있으면 그냥 보호되는 거예요. 선의자 뒤에면 그냥 보호된다. 적용 범위 비진의 표시하고 동일한데요. 다만 주의하실 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통정 허위 표시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 봐봐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통정이 가능한가요? 그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통정이 불가하죠. 상대방이 있어야 통정을 하든 말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통정이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바꿔치냐면 단독행위에는 통정허위 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틀렸죠? 단독행위도 상대방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나눠서 봐야 됩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차고부터 보겠습니다.